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11차 시에서는 영화와 역사의 관계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시대를 읽다라고 할 때 그 시대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역사의 문제이죠. 그 지나간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우리가 시대하면 늘 현대만, 그러니까 지금 시점만 다룰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역사를 영화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게 영화와 역사를 다룰 때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영화에서 다뤄지는 영화 속 일반 역사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의 역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사, 세계 영화사든 뭐 한국 영화사든 말하는 영화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역사학자 또 역사학도들은 영화를 통해서 역사의 문제를 짚겠죠. 반면에 영화를 전공하거나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화 속의 역사보다는 영화의 역사 그 자체를 중시하겠죠. 그래서 영화와 역사의 관계를 짚는다는 것은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영화의 역사를 다루는 이번 차시에서는 1강에서는 말 그대로 영화와 역사의 그 두 쟁점, 영화 속 일반 역사의 문제와 그리고 영화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2강에서 그 이준익 감독의 역사 3부작으로 할 수 있겠죠. 황산벌, 왕의 남자, 그리고 평양성 이 세 편을 통해서 역사의 영화화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황산벌은 그 한국 사극 영화의 아주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둔 영화로 자리되고 있고요. 또 왕의 남자는 그 영화의 성공보다 더 큰 1천만이 넘는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면서 역대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전국 관객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1위인 괴물, 1,300만이 넘은 1위작인 괴물에 이어서 1,200만을 넘겨서 그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그 대단한 영화였죠. 왕의 남자. 그리고 그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그 흥행 성적. 170만 정도면은 뭐 이렇게 흥행 성적이 낮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준익 감독이 그 왕의 남자나 황산벌로 거뒀던 흥행 성적을 떠올리면은 좀 미비했죠. 그래서 본인이 그 250만을 넘지 못하면은 흥행 감독으로서 은퇴하겠다라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평양성이 250만을 넘지 못해서 그 지금 당분간 쉬고 있죠. 그렇다고 뭐 영화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상업 영화로서 그동안 만들어 왔던 그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기보다는 잠시 충전을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 이준익 감독과 친분이 있는데요. 2012년도 그 3월에 열렸던 제10회 이탈리아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그 초청을 받아서 저도 가고 이준익 감독도 가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업영화 말고 빨리 그러면 저예산 독립영화 한 편 만들어서 그걸로 흥행 성공해라. 어? 저보다 두 살 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만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왕의 남자의 감독인 이준익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하루라도 빨리 선보이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영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영화 속 일반 역사와 영화 역사 그 자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떤 영화에서 어떤 역사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뭐 역사물이든 아니면 어떤 시대가, 과거에 어떤 시대가 중요한 영화에서 어떤 시대가 이렇게 다뤄졌느냐, 그거 짚으면 되니까요. 그거보다는 다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역사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렇죠? 영화는 1890년대 중반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몇십 년에 지금, 120여 년에 가까운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자, 그러면 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반 세계사 사건이 어떻게 있었을까?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 기준으로서 하겠습니다. 가령 당장 세계제 1차 대전은 중요했겠죠. 그렇죠? 세계제 2차 대전도 중요했을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건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세기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그 한국 영화 영화도 세기말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불어로 팽드 시에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미난 것은 우리가 밀레니엄을 겪었는데 1990년대를 가리켜서는 세기말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난히 1890년대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기 1890년대를 칭하는 용어로 이제 세기말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잃고 퇴폐적인 생활을 즐기는 풍조를 가리켰는데, 문학에서 그래서 그걸 세기말 문학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풍을 우리가 세기말 풍이라고 했던 거죠. 자, 영화가 1890년대 중반에 출연했다는 건 바로 이 세기말에 영화가 출연을 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의 파이오니어들, 영화의 선구자들이 그 영화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다라는 것. 세기말의 분위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해보면서. 실제로 세기말을 겪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영화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하면서 영화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이자 예술이자 문화이자 또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커나가죠. 그러니까 이 세기말 분위기가 이제 다시 새로운 세계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영화에 대한 어떤 전망도 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세기말에 탄생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인데, 영화와 정신분석학이 비슷한 시기에 출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함의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게 바로 세계제 제1차 대전입니다. 흔히 우리가 월드 워워 1이라고 하죠. 자, 세계제 1차 대전, 월드 워 1. 1914에서 이제 19년 얘기하죠. 19, 18년. 자, 왜 이 세계제 1차 대전이 중요하냐면요. 세계제 1차 대전 전까지 영화의 1등 산업국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였는데,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 영화는 철저하게 국제적 매체였습니다. 국제적 현상이었고, 즉 인터내셔널, 국제적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영화는. 그리고 이른바 무성 영화였기 때문에 자막도 없었고, 그렇죠? 언어가 없었으니까. 나중에 무성 영화 인터타이틀 자막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 장벽도 없었고 랭귀지 배리어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제적 현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보편적 언어다, 유니버설 랭귀지다, 이런 말을 영화와 연관해서 많이 썼는데, 세계제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경의 문제, 즉 내셔널 버더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 그래서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전쟁이 터지자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영화 만드는 거를 중단하고 또 영화의 뭐 수입과 수출도 중단하고 전쟁에 이제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필름을 만드는 재료하고 그 탄약을 만드는 재료하고 같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영화 뭐 중요합니까? 전쟁이 터졌어. 전쟁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서는 전부들 그 영화 만들 필름을 탄약을 만드는데 보내고 가령 스튜디오를 뭐 병영으로 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덴마크 등 유럽의 그 선두적인 영화 나라들이 그 영화 산업에서 주춤하고 있을 때 바로 미국이 이 공백을 메우는 거죠. 자, 미국은 세계제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전쟁을 바로 참전하지 않습니다. 1917년인가 뒤늦게 이제 마지못해 참전하는데 그 사이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주도해오던 영화 산업을 미국이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20세기 미국은 1차 대전과 세계제 2차 대전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이른바 슈퍼파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917년 이제 바로 또 나옵니다. 이 월드 원 세계제 1차 대전과 함께 또 중요한 영화사적 사건은 바로 러시아 혁명이죠. 예?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1917년이죠.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있는데 물론 러시아 달력과 좀 다릅니다. 러시아 혁명 2월 혁명은 실패하고 10월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른바 레닌이 정권을 잡죠.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는데 바로 월드워 1을 통해서 슈퍼파워로 부상하는 미국,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출현하는 뭡니까? 바로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유니온. 이것이 소련인데 1991년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바로 이 20세기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영화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월드워 1과 더불어. 이 두 가지는 바로 이 둘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소련. 20세기를 지탱한 두 나라 아닙니까? 슈퍼파워. 그렇죠? 하나는 월드워 1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차지했다. 자, 영화 역사 그 영화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적 그 사건을 사실은 이 둘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1919년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미국은 이른바 그 아주 호황을 맞이합니다. 1920년대. 그래서 우리가 그 흥청거리는 1920년대라는 말을 쓰는데 20년대에 상당한 호황을 누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거품이 좀 심했어요. 바로 그 거품의 결과로 벌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대공황이죠. 우리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대공황이에요. Great Depression. 예? 여러분이 이제 이 great라는 말을 꼭 위대한이라고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거대하다는 뜻이니까 Great Depression. 자, 대공황 1929년에 터지죠. 1929년에 그 10월 24일 뉴욕에 이제 증권거래에서 주식 대폭락되면서 이른바 그 경제대공황이 터지는데 이 대공황의 여파는 1930년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1930년대를 결정지어버리죠. 재미난 것은 이 대공황의 시기에 영화는 굉장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화의 묘미가 나오는데 영화는 그 시대가 윤택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그런데 좀 경제 사정이 안 좋고 그래도 영화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잘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영화관에 가서 바로
그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IF 시기에도 영화는 비교적 잘 되고, 예? 예를 들면 경제가 잘 돼도 영화는 잘 되고, 그래서 영화 산업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참 그 다른 그 분야의 산업 쪽에서 볼 때는 부러운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대공의 여파가 이제, 예? 이 바로 대공황이 그 영화 역사에 또 중요한 그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1930년대의 파시즘과 나치즘이죠. 여러분,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나치즘, 히틀러가 1933년에 정권을 잡죠. 그렇죠? 1919년부터 독일 최초의 공화정이라는 바이마르 공화국, 저기서 정권이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엄청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을 틈타서 바로 히틀러, 메시아적인 존재로 등장해서 34년에 이른바 그 나치즘이라는 그 나치즘을 무기로 그 정권을 장악해서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데, 바로 이 나치즘은 파시즘의 극단적인 형태죠. 이 파시즘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무솔리니로 대표되는. 자, 1930년대 파시즘과 나치즘은 이 영화에서의 국가 통제라는 측면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1930년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1936년에서 39년까지인데, 자, 1936년 2월 총선거에서 스페인의 인민전선 내각이 성립되자 이에 반대하는 프랑코 장권, 또 스페인의 여기는 무솔리니가 있고 여기는 저 히틀러가 있다면, 나치즘에 히틀러가 있고 파시즘에 무솔리니가 있다면은 바로 스페인은 프랑코가 있죠. 이 프랑코가 또 독재자죠. 이 프랑코 장군이 인솔하는 군부가 반란을 일으켜 치열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39년까지 가죠.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이 반정부군 측을 강력하게 지원한 것에 반하여 인민전선 정부군 측을 원조한 것은 소련뿐이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은 불간섭 정책을 취하였다. 그 때문에 전국은 점차 정부군 측에 불리하게 되어 1939년 3월 수도 마드리드가 함락되어 내전은 프랑코 정권이 반정부군 측의 승리로 끝났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이제 프랑코 정권이 이제 스페인을 1970년대까지 프랑코 정권이 들어서는 거죠. 자, 이 프랑코 정권 하에 이 억압, 이것이 바로 또 스페인 영화를 또 관통하죠. 그리고 많은 영화인들이 바로 이 스페인 내전 시기를 또 영화로 다루고 지지하고 하는 겁니다. 이 스페인 내전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뭐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2차 세계대전은 뭡니까? 대공황을 탈피하게 되는 또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이런 말 하기 뭐합니다만 전쟁을 자양분 삼아 그 슈퍼파워가 됐고 그 슈퍼파워의 위상을 유지시킨 겁니다. 이거는 뭐 이데올로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실제로 역사에서 벌어진 거를 전하는 거고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요. 10여 년 동안 대불황에 허덕인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기가 회복돼서 그 대전 중에는요, 실질 소득이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2차 세계대전이 이른바 구세주라고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제 쓸 데가 없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950년대 냉전이죠. 그쵸? 콜드워.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를 텐데요. 저희,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됐던 우리의 그 과거의 그 반민주적인 그 분위기는 결국에는 냉전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좌우 논리, 색깔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콜드워,
이 1950년대 냉전의 여파입니다. 여기에 바로 1950년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6.25 사건이 있었죠. 6.25가 있었죠. 근데 6.25는 한국에서는 뭐 결정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세계 영화사에 무슨 6.25가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한국 영화를 얘기할 때는 6.25를 말할 수가 없죠. 1960년, 50년대 냉전 여기에는 뭐 6.25도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또 뺐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는 특히 그 이제 우리가 히피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떤 이른바 그 자유로운, 이 프리덤, 이거 자유로운, 그 다음에 그 기성적 어떤 질서가 팽배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자유분방한 시대였고 그 보수 쪽에서 볼 때는 또 방종한 시대였겠죠. 이때 그 1960년대에 아주 영화 역사에서 중요한 결정적 사건이 바로 68년 5월입니다. 68, 5월은 뭐냐면 프랑스에서 그 시네마테크 프랑스의 관장이었던 그 앙리 랑골로아를 해임하는 것에 반대해서 일부 영화인들과 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벌이면서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그 저항으로까지 간 그런 영화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685를 뭐 일부에서는 혁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뭐 레벌트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립적으로 685이라고 얘기하고 이 1968년 5월을 거치면서 영화 자체가 급격히 정치화됩니다. 정치화되고 이론화되는데 이 더불어 영화 연구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85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다뤄볼 텐데 실제로는 아마 이것까지 다루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간단하게 1989년, 1961년에 그 세워졌던 그 베를린 장벽, 바로 이 냉전의 결과로 세워졌던 1961년에 세워졌던 그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90년대에 독일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해체되죠. 그 이때 이제 우리 뭐 알다시피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나와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러면서 결국엔 그 헤빙무드, 이 탈냉전의 분위기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거죠. 자, 독일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현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 그 민주주의에 패배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또 국권이 또 그 현실 그 사회주의와 저기 공산주의를 지키는 게 또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또 지금 2010년대를 거치면서는 미국을 넘어서는 미국에 맞먹는 지금 슈퍼파워로 부상하면서 지금 여전히 현실에서 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론 이제 중국은 변형된 사회주의입니다만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시장 경제를 많이 끌어들인 어쨌든 이런 대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장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밀레니엄. 그렇죠? 자, 제가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영화 역사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건이 영화 역사 속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한 뭐 몇 가지 제가 중요한 사건을 짚어본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거를 세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요 정도 짚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세기 말부터 밀레니엄까지 약 한 110년에 걸친 이 사건을 영화 역사를 훑어갈 때 적응해서 이렇게 보면요.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그러면 영화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그 스케치도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한번 슬쩍, 우리가 영어로 글랜스라고 그러는데 슬쩍 보듯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대 중반 영화 출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890년대 중반 했고요. 아까 그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한 20여 년의 역사가 되는데 요 사이에 영화가 그 산업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10년대입니다. 1910년, 이거
10년이라고 1900.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91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영화 산업의 어떤 형태가 그 미국에서 헐리우드 중심으로 헐리우드에서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영화의 무대는 뉴욕과 시카고를 비롯한 동중부였습니다. 동중부였는데 191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가면서 헐리우드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헐리우드가 1910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됩니다. 요 사이에 1900년대에는 영화가 돈벌이가 되고 큰 사업이 된다는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월드워 1 이전까지는 영화는 인터내셔널 피노미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셔널 아이덴티티, 내셔널 보더, 국가 정체성이라든지 국경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경의 문제가 중요해지니까 그다음부터 영화는 다른 노선을 걷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다. 양분됩니다. 뭐냐?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vs 대 어떤 특정한 나라의 내셔널 시네마. 자, 내셔널 시네마. 자, 1910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9년에 끝나죠. 그러면 이제 1920년대부터 문제가 될 텐데 할리우드 대 어떤 특정한 나라의 영화들. 이때 내셔널 시네마는 내셔널, 국가, 민족, 영화 해서 국가 영화, 민족 영화 옮기지 마세요. 그냥 내셔널 시네마로 알아두세요. 굳이 옮기면 저는 자국 영화라고 옮길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족 색채, 국가 색채가 짙은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해당 그 나라의 영화 전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170편의 영화 중에 민족적 색채, 국가적 색채가 짙은 영화가 몇 편이나 있습니까? 몇 편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다 가리키기 때문에 자국 영화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년대에는 할리우드, 미국 대 1920년대, 바로 1920년대는 독일과 소련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 역사를 하게 되면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1920년대 초반 독일, 소련, 후반은 소련입니다. 그래서 뭐 독일 표현주의라든지 또 실내극이라든지 해서 일련의 영화들이 나오고요. 이 독일, 소련은 이른바 몽따주 편집을 그 영화의 원리로 내세우는 이 몽따주를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에는 자 20년대는 독일, 소련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뭐 프랑스도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뭐 프랑스 인상주의 등 얘기하고 그 다음에 30년대에는 이제 프랑스가 됩니다. 프랑스 시적 사실주의 이래가지고 시적 사실주의. 자, 포에틱 리얼리즘. 자, 그 다음에 1940년대는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 자, 각각 지금 특징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흐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세계대전 이후는 할리우드 대 어떤 특정 내셔널 시네마였다니까 20년대 독일, 소련, 30년대 프랑스, 40년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네오리얼리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사실주의예요. 어떤 신사실주의였느냐? 이거는 중요하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리얼리즘은 세트 리얼리즘이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기본적으로 세트에서 만들어진,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네오리얼리즘에서 어떻게 되죠? 길거리에 나섭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서니까 조명도 인공 조명이 아닌 자연 조명이고, 그리고 배우들도 직업 배우가 아닌 비직업 배우들이고, 그리고 드라마도 아주 잘 짜여진 드라마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뭐 보통 서민들의 그냥 삶을 쫓아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걸 신사주의라고 치는데 이것이 40년대에 이탈리아를 풍미했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이른바 여러 나라의 어떤 그 위대한 감독들이 나와서 그 자기만의 개성 어린 영화를 만들어내고 그 영화들이 인정을 받는데 그 영화들을 가리킨 용어로 우리가 퍼스널 시네마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영화는 기본적으로 컬렉티브, 그러니까 집단 노동의 산물이죠. 그런데 50년대를 거치면서는 영화가 그 영화의 예술성과 연관해서 개성을 중시해 갑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시네마가 이제 각광받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일본 영화, 아시아 영화를 대표하는 일본 영화가 발견이 됩니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 1951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받으면서 일본 영화가 발견되고 이어서 미조구치 겐지 오수지 야스시로 그리고 인도 영화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하여튼 50년대는 아시아 영화를 비롯해서 서구의 위대한 영화 감독들이 막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50년대 말에 1959년을 이 시점으로 해서 58년, 59년을 시점으로 해서 바로 프랑스에서 누벨바그가 나옵니다. 프랑스 누벨바그. 자, 여러분 누벨바그는 뉴웨이브를 옮긴 뉴웨이브의 불어 표현입니다. 뉴웨이브. 여러분 뉴웨이브란 말은 아시죠? 새로운 물결. 누벨바그. 뉴웨이브가 바로 1960년대에 펼치는 거죠. 자, 뉴웨이브가 1960년대에 펼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역사에서도 어떤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인 히피즘으로 대표되는 영화가 그렇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느슨해지고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자유분방해집니다. 어떤 그 규칙에 이렇게 특별히 얽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에 선보인 일련의 뉴웨이브들 영화들 보면 과거 영화들과 다른 속내, 다른 외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뉴웨이브의 물결이 예를 들면 일본으로도 가고 뭐 동유럽으로 가고 굉장히 다양한 물결이 1960년대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자, 제가 판서를 워낙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이라 이해해 주세요. 1970년대에는 이것이 다시 좁힙니다. 뉴웨이브의 그 흐름 중에서 어느 나라로 가냐면 독일로 갑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른바 뉴 저먼 시네마에서 새로운 독일 영화. 그래서 70년대에는 이 뉴 저먼 시네마가 아주 각광받는 내셔널 시네마였습니다. 그 다음 1980년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0년대에는 이른바 영화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열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탈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는 탈 중심.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한 나라가 아니라 또 여러 나라 뉴웨이브 때처럼 60년대 뉴웨이브처럼 여러 나라 영화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자, 할리우드는 계속 가는 겁니다. 할리우드대 말하는 겁니다. 이때 각광받는 나라가 특히 이제 삼중국 영화. 그렇죠? 홍콩, 대만, 중국 본토.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유명한 장애모 첸카이거의 중국 제5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뭐 뉴 스페니시 시네마, 스페인의 새로운 영화들, 그 다음에 또 남미 뭐 영화들 등등 막, 그리고 물론 일본 영화도 나가고 갑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제 각광받는 여기가 어디죠?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1990년대. 그리고 자, 그럼 한국 언제 나오냐? 한국은 바로 2000년대죠. 2000년대를 거치면서 1900년대, 1990년대 후반부터 말부터 각광받던 한국 영화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력 있는 가장 역동적인 그 내셔널 시네마로 낸다라는 평가가 그 해외 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그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대를 거쳐서 2010년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국과 예를 들면 태국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루마니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남미 이런
그래갖고 지금 2010년대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계속 현재 진행형의 내셔널 시네마입니다. 자, 이런 정도 우리가 진짜 이 짧은 시간에 영화에서 중요한 일반 역사를 간단하게 맛을 봤고요. 영화 역사의 흐름을 그야말로 그냥 한번 훑어봤는데 지금 이런 흐름이라는 것 정도 여러분이 일별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반 역사와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는 일반 역사 연구 방법 또는 영화 역사 연구 방법론 또는 역사 서술을 가리키는 용어로 중요한 게 바로 히스토리오그래피라는 용어입니다. 히스토리에다가 자, 여러분 이거는 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어는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히스토리에 이게 Y가 I로 바뀌면서 그래피. 이 히스토리오그래피 이 용어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 역사 연구 방법론 또는 역사 서술. 그래서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역사를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유명한 이에시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도 이런 역사 연구 방법론, 역사 서술과 연관된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화 역사 서술도 사실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거치면서 지금 역사 연구가 전격적으로 수정되고 막 서술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기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영화 역사 1강 요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